사진평론가 데이빗 캠퍼니는 사진이 텔레비전이나 여타 기록 매체들과는 달리 사건의 극적인 순간을 즉각적으로 담아내기보다는 비극적인 사건의 이후 효과, after the effect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화됐다고 단언합니다. 사진작가들은 주변이 잠잠해지고 사건이 끝난 뒤 카메라맨들이 번하고 난 후까지 기다리기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인 조엘 미에로비치의 그 텔레비전에 방영된 그라운드 제로에 대한 단상, 9.11 사태에 대해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을 이제 사진작가가 했는데, 당시에 이제 다양한 언론인들과 기자들이 그 지역을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유독 굉장히 유명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경우에는 여기 인용에 나오는 것처럼 사고의 여파, 다시 말해서 그 장소에 파괴가 일어났을 바로 직후에 간 것이 아니라 훨씬 시간이 지난, 며칠에도 시간이 지난 후에 사건의 흔적의 흔적, 그걸 담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캠퍼니는 실제 사건 발생 이후에 사람들이 겪는 비극을 담은 사진을 정의하기 위해서 처음 고안한 용어인 늦은 사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인용을 읽어보면, 너무 울리진 않나요? 늦은 사진은 우려스럽다는 명분으로 가장되는 무관심과 정치적인 유보를 야기시키는, 정치적인 유보라는 건 이제 영어의 번역에서 나와서 그런데 정치적으로 뭔가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것을 야기시킬 수 있다. 연상을 통한 의도는 단지 탐미적인 반응이 된다.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늦은 사진은 그 모든 침묵으로 인하여 관객의 이데올로기적인 마비를 쉽게 부추길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늦은 사진이 다루고 있는 소재 자체는 폭력과 연관된 건데 실상 보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흥분한다든지 뭘 비판해야 되는지 이런 쟁점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전을 바라보는 이들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지가 결여된 상태로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캠퍼니는 늦은 사진의 흐름을, 다큐멘터리 사진의 흐름을 비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캠퍼니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죠. 예술과 다큐멘터리 사진에 단단한 경계를 허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늦은 사진이 뭔가 전통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소재는 그래도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들이 다루던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술 사진과 다큐멘터리 사진의 경계를 뭔가 허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런 새로운 다큐멘터리 흐름이 뭔가 단순히 전통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이 했었던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예술 사진이 비교적 순수한 미학적 감성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쉽게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예술 사진과 다큐멘터리 사진이 어떤 비판적인 태도와 실질적 경험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거다. 다시 말해서 둘이 다르다라는 오래된 담론을 반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는 늦은 사진을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건 발생 후로 재현을 미루는 미묘한 표현 방식이 처음에는 사건의 정신적 외상을 간과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비극적인 역사의 복합적인 방법으로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작가를 골랐습니다. 제가 비평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세 작가를 고른 건 세 작가만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특히 세션 1을 보고서 이제 세션 1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중요한 작가들입니다. 중요한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들인데 특히 이 사진 작가들의 어떤 특정한 특징 때문에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뭉순, 최원준, 윤수원의 작가가 나타난 늦은 사진 기법을 대상으로 삼았고, 그들의 작업이 대학살에 대한 끔찍한 기억, 군사시설 또는 피만인을 포함한 역사적 사건과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것은 그라운드 제로의 잔해에 대한 메이로비치의 사고의 여파, 그러니까 사건 당시를 찍는 게 아니라 그 이후를 찍는 그러한 시리즈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단순히 그 캠퍼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데올로기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다, 관객으로 하여금 어떤 정치적 비평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반박하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임 작가의 다큐멘터리 영상은
비극적인 제주도 사건을 회상시키는 노래와 개인의 경험을 다루고 있고, 이건 이제 제가 본문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비념이라는 그 책과 그리고 시리즈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 자연의 요소가 등장하는데 이 사진은 비극적인 제주도의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되긴 하지만 비판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 사진은 관객들로 하여금 공식적인 역사에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남과 북, 공산 정권과 시장 경제로 분단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역사적인 망각의 문제를 제고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직접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늦은 사진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어떤 특정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연구자는 늦은 사진이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적인 상태에 대한 투명한 성찰, 투명한 건지 영어적 번역에서 나온 건데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성찰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대신 이문순, 최현준, 윤수연 작가에 나타난 늦은 스타일이 소위 침묵하고 있거나 정치적으로 비효과적이라고 여겨져온 늦은 사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아가서 늦은 사진의 모호한 특성, 다시 말해서 뭔가 끔찍한 사건과 연관된 장면들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 사건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음으로써, 게다가 그것이 시적으로 표현됨으로써 모호하게 보이게 되는 이러한 현상은 제가 감히 주장하자면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있는 모호한 평화 상태라도 유사하다는 거죠. 임 작가의 사진과 여기에 대한 예로는 제가 거기 이제 논문에 쓴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만 통일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기는 싫어하고, 통일을 원하지만 당장 통일이 되는 건 싫어하고, 이런 건 굉장히 많은 그 연구들에서 소위 서베이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맥락에서 윤 작가의 북한 탈북 이주민을 다룬 작업들, 주목해야 할 점은 탈북자들의 평화로운 일생과 그들이 계속해서 문화적인 차이를 인내하는,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일종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연관해서 데이빗 라일은 늦은 사진은 확실히 관람객의 입장에서 참여적이고 분석적인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라일은 실은 캠퍼니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진 작가에 비하여 관람객을 위계화해서 바라볼 때 생겨나는 문제점은 이들이 사진을 봤을 때 실제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우선 매우 축약적인 태도를 갖고 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늦은 사진처럼 개방된 이미지의 경우에는 더 그렇다라고 반박합니다. 게다가 특정 이미지와 정보가 포함되거나 누락했을 때 사실을 감안하게 되면 최종 결과물에는 사진 작가가 처해진 그 사람의 다양한 역사적 배경이 반영될 수밖에 없죠. 이와 연관해서는 철학자이자 문학비평가인 주디스 퍼틀러가 우리가 사진 작가의 사진 선별, 촬영, 그리고 차후 출판, 이 모든 과정에 더 주목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사진의 고문과 도덕성이라는 2007년에 발간된 글에서 버틀러는 매체에 의하여 촬영된 전쟁의 참혹함은 군사적인 개입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최근 전쟁에서 언론 매체는 미 국방성이 지시하고 승인하는 뉴스만을 다룰 수 있고, 관람객들은 한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조정하고 승인하는 힘, 또 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존재론적 영역에서의 한계를 정해진 힘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만, 다시 말해서 실제로 보는 게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은 실은 왜 그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냐는 다양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의 결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술가만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버틀러는 재현 그 자체보다는 재현 가능성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representation, 재현 그 자체, 우리가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과연 내 시대에는 내가 뭘 재현할 수 있느냐, 뭘 재현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프레이밍할까, 이런 다양한 예술가의 판단 자체도 실은 그 예술가가 속한 이데올로기적인 배경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저희 옛날 미국 이렇게 정치 담론에서, 아까 김영준 선생님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정치 담론에서 말하는 비키니 담론이랑 약간 비슷한 거죠. 뭐냐면 비키니 담론이라는 게 뭐냐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과연 안 보이는 부분이 어디일까? 막 이런 식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몽순 선생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저희가 이제 베니스를 했는데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이몽수 선생님이 상을 타셨는데요. 그 선생님이 그 제주도 4.3 사건 피해자의 손녀인 김미경 씨와 공동 작업하면서 2012년에 제주도 4.3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과 사진 시리즈 비념, 영어 제목 프레이어, 제주 프레이어 이런 걸 선보였습니다. 원래 그 제주 4.3 사건이라고 알려진 제주도 봉기, 이것은 경제에 따라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 그 개념에 따라서 얼마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새로 되신 분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긴 했는데 뭐 봉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학살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사건은 한국 전쟁 이후 남한의 반공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최초의 대규모 학살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확한 사상자의 수가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몇몇 생존 증인들은 정부의 공식 발표의 약 2배인 3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주 4.3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군사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때가 이제 한국 전쟁 바로 직후에 그 정부가 완전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1990년대까지 조사는 미루어졌고요. 현재까지도 매우 예민한 역사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미제로 남겨진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한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임 작가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나 남은 희생자와 가족들의 일상생활과 같은 즉 컴퍼니가 주장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남긴 흔적에 집중했습니다. 임 작가는 실제 반란 사건의 적나라한 삭살 모습과 인터뷰에 중점을 두는 대신에 관련 노래들, 추도사, 희생자 가족들의 새로운 마을, 그다음에 기념비 뭐 이런 것들을 다루었는데요. 제주 노트라는 책이 같이 사진책이 발간됐습니다. 그 책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현대 관람객들에게 특정한 비판적 정치 태도를 주입시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대한 대안적인 역사를 상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용을 직접 하면 마지막으로 저는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적 사건에 대한 흔적, 기억을 이해하도록 관람객의 생각을 유도함으로써 현재의 삶과 과거의 삶이 달랐음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 방법만이 미래에 이와 비슷한 비극적인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는 임 작가가 제주도 반란의 흔적들을 자연경관, 주민들의 노래, 의식, 인터뷰로 기록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늦은 사진의 결정적인 단서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은 현장에서 포착한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들, 그러니까 이것은 앙리 까르띠의 브레송이 만한 중요한 그 용어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결정적인 순간들을 강조하는 것에와는 달리 다큐멘터리 사진이 더 이상 비극적인 사건을 즉각적이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데 집착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캠퍼니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어느 사건의 정의는 처음에는 동영상으로 기록된 후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퍼져나가는 것이 거의 명백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업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임 작가 또한 사려니 숲, 이게 이제 지명인데요. 사려니 숲에서 찾은 반란에 대한 숨겨진 흔적들을 무명의 풍경들의 당시 무명의 풍경이라는 작업으로 이제 제작을 했는데 이 장소는 당시 처형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생존자들 대부분은 지역 경찰과 군대를 피해서 깊은 숲과 가파른 등산을 올랐고요. 그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섬인 제주도에는 오름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이제 그 언덕들이 있죠. 당시 생존자들은 1948년에 한미 군 병력이 섬을 점령했을 때 수많은 오름과 근처 숲들에서 겨울을 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숲의 자연 경관은 굉장히 독특하죠. 신비함을 갖고 있습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근경의 어두운 부분과 원경에서 내려지는 빛은 불길한 숲의 분위기를 조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제목 무명의 풍경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임 작가의 풍경 사진은 비극적인 역사와 관련된 사실적이고 공공연한 메시지를 던지진 않습니다. 작가의 인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제주 프레이어라는 책에는 굉장히 이런 이제 풍경 사진이 많죠.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면 배경을 모르면 풍경 사진 집이라고 물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주도에는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관광원 본토 사람들로 북적댄다. 여러분 오름이라는 용어를 아마 한국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등 관광객들을 보면 아주 오래전 4월 3일에 한라산으로 보내졌던 사람들이 생각난다. 64년 전 사람들은 학살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산을 올랐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들이 처형당하기 전에 본 자연관광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임 작가는 이와 연관해서 중국 관광객이라는 이제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인기 드라마 대장금의 실제 촬영 장소라고 쓰여진 거대한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다룹니다. 조선시대 고아였던 수락관 궁녀가 이것은 외국 분들을 위해서 궁녀가 조선 임금의 첫 여성 의원이 되는 물론 매우 간략한 거지만 그런 이야기를 다룬 것이 대장금인데 소위 말하는 남한 대중문화의 성공 신화를 지칭하는 한류를 촉방시킨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임 작가는 여기서 제주도의 폭발적인 관광산업을 문제시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제주도를 둘러싼 잊혀진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역사를 다룹니다. 사진 속의 유명 관광지의 뒤로 뚝 떨어지는 절벽 이게 이제 있는 건데 이게 실은 굉장히 유명한 절벽이죠.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건설한 터널이 있고요. 2010년 우리나라 정부는 이 장소를 현대적인 그 해군 기지로 새롭게 건설할 목적을 가졌고 잘 아시다시피 이게 강정기지랑 연관된 사건이고 그 강정기지랑 연관된 사건은 많은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와 영화 작가들의 관심을 끌었지요. 그러나 임 작가의 중국 관광객에서 행복하게 사진을 찍고 있는 중국인들은 터널이나 해군 기지와 연관된 논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작가는 자신의 제주 노트에서 중국 관광객과 오랜 아이카이브에서 찾아낸 해군 기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일본 시대부터 그 거기 해군 기지가 만들어졌었거든요. 이 밑에요, 밑에 절벽 밑에. 그래서 그 해군 기지의 오래된 사진을 같이 이제 병치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중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이 산의 역사적인 자세한 배경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2007년 깎아지른 절벽 옆에 위치한 제주도 송악산이 실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받은 후 중국인과 일본인들에게 이 절벽은 인기 있는 관광지로 떠올랐고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반면에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건배 계획은 실은 이 장소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요칭지라는 걸 보여주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냉전 시대의 중요한 어떤 장소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따라서 임 작가가 촬영한 송악산 절벽 앞 중국인 관광객 사진이 담는 모험, 그것은 제주도에 대한 대중적인 그 잔잔하고 평화로운 이미지, 제주도가 굉장히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관광지니까요. 그런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버틀러에 따르면 우리는 사진 작가가 역사를 접근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런 해당 사진을 프레임하고 촬영, 발간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늦은 사진에서 어떤 장면이 포함되고 아니고의 여부는 오히려 사진 작가와 관람객이 서로 수면 아래에서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 이면에서 이데올로기나 힘의 상징 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만드는 중요한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최원준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2004년부터 버려진 군사시설과 벙커를 다뤄온 최원준 작가의 작업. 이 경우에는 이제 늦은 사진에 해당하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리스텔 휴버나 사이먼 노포크나 이런 작가들하고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늦은 사진과 연관되는 새로운 다큐멘터리의 흐름에서 많이 언급되는 사람들이 이제 버려진 군사시설을 찍는 작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 작가의 작업에서도 건설 현장 또는 주거 지역 한가운데와 같이 예상치 못한 장소에 버려진 군사시설을 찾는 과정이 최종 결과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최 작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논문에 좀 설명을 해놨고요. 최 작가의 초기 작업은 지역 시설의 40%가 미군사 시설인 동두천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작가의 텍사스 프로젝트 2004년 연작, 2004년에서 2007년까지 된 것들은
이제 상점 내부에 반짝거리는 동두천 지역의 상점 내부에 반짝거리는 조명기구와 포장 음식이 공존하는 지저분한 주방의 부조화적인 인테리어, 즉 상점의 독특한 이전 역사를 보여줍니다. 동두천 지역은 아시는 분 알겠지만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에 위치한 대부분의 상점들은 미군 기지가 확장되거나 축소됨에 따라 식료품점, 포장음식, 식당, 성매매 다양하게 직종을 한 장소가 한 주인이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버려진 군사시설이나 건축물의 내부를 다루는 과정에서 최 작가는 대상과 카메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 텍사스 프로젝트에서 그러기도 했는데 그 다음 프로젝트에서 더 이제 거리를 유지하는데 이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이와 같이 건축물을 담아내는데 거리를 두고 접근을 자제하는 방식은 이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늦은 사진의 캠퍼니가 얘기하는 뭐 중요한 작가들도 많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이것은 사이먼 롤폭이 아프가니스탄의 시간 공포증이라는 작업에서 사용했던 것이기도 하는데요. 극적인 구성이나 원근법 없이 사진 정가운데 한때는 화려했던 그런 뭐 아프가니스탄 수단에 있는 시네마 극장을 찍는다든지 총탄 자국이 남아있는 상태로 덩그러니 서 있는 것을 차마 다가가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요런 사진을 찍었을 때도 이제 최 작가는 여기는 이제 알라시비 여의도 벙커인데요. 여의도 광장 밑에 있는 것을 SBS에서 기자가 찾았어요. 발견한 것이 보도가 되고 이제 보도가 되긴 했지만 이것의 정확한 주인이 발견되지 않고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이제 작가가 가서 찍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2년 뒤에 그 벙커 위에 정부는 벙커를 덮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정부가 생각을 바꿔서 서울시가 이거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전시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말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걸 처음에 그러니까 다 굉장히 넓은 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덮으면서 덮은 데 아래다가 여기 밑에 벙커가 있다는 걸 표시하는 노란 표시를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무서워서 안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도로 위를 걸어다니면서 길 위에 노란 표시는 빠르게 퇴색되었습니다. 급속도로 희미해진 도로 위 노란 표시는 벙커의 존재와 함께 그와 연관된 그 냉전에 대한 역사의식과 기억 또한 빠르게 사라지고 잊혀지고 있음을 이제 사실을 보여줍니다. 최 작가의 2008년 연작 또한 버려진 군용시설이 어떻게 기억 속에서 사라져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최 작가는 파주와 의정부에 버려진 지하 벙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군사시설이죠. 뒤쪽에 아파트 컴플렉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최 작가는 파주와 의정부에 버려진 지하 벙커들이나 작은 돌 무더기의 사진을 찍습니다. 동두천과 유사하게 이 작은 위성 도시들에는 예전부터 한국과 미국의 군대가 주둔했습니다. 서울과 남북한 사이에 비무장지대에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파주와 의정부는 군사 관련 시설로 채워져 있었으나 비무장 지대와의 근접성 때문에 1990년대 후반까지 약 40년간 개발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규모가 감소하고 부동산 붐이 서울 북쪽의 국경 지역으로까지 번져가면서 군 부대와 시설들은 빠르게 상업역 빌딩으로 이제 변해갔죠. 의정부와 연관된 최 작가의 또 다른 작업에서는 이제 완전 더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여기를 파내다가 그 안에 이제 벙커가 나타났는데 거의 너무 웃긴 사진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에서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빌딩 블록이 위치해 있습니다. 빌딩 블록들은 북한 군용 차량과 탱크가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전쟁 때와 종전 이후에 서울 북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탱크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지금도 그 일산에서 그 비무장지대로 이제 그 휴전선으로 가는 그 지역에선 넓은 도로에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이것은 기능을 못 하고 있지만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찍고 또 어떤 사진에서는 벙커 주변으로부터 소나무의 가지가 여러 방향으로 뻗쳐나가면서 벙커를 가립니다. 캠퍼니는 늦은 사진이 종종 굉장히 미적으로 포장된 풍경 사진으로 되면서 미술관에 들어오기가 더 용이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걸 의식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반면에 최 작가의 아름다운 풍경은 이면에 놓인 경제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상징성을 숨기진 않습니다. 최 작가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통해서 오히려 모순적인 상황이 암시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임 작가의 무명 시리즈와 유사하게 아까 보여드린 이문순 작가의 시리즈도 굉장히 풍경 사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이게 조금 서구의 늦은 사진이랑 좀 다른 특징이라고 저는 여기는데요. 그런 그 자연 풍경 속에 잔존하는 폭력적인 역사를 상징합니다. 특히 최 작가의 사진 속에서 구조물의 대부분은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도시 거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그런 느낌을 강하게 하는 거죠. 일상 속에 있는 어떤 폭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이 시작되고 나서야 이러한 군사시설의 존재감이 더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술가이자 비평가인 박찬경은 이제 뭐 젊은 세대한테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가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뤄주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좀 더 복잡하게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어있는 군사시설과 이를 의도적으로 다루고 있는 최 작가의 접근 방식은 버틀러 이론에 따르면 이념 충돌의 역사와 연관된 한국의 문제적인 부동산 재개발 혹은 되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무의식 속이라든지 망각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도적인 자기 방어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역사가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세 번째 작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작가는 윤수연 작가고요. 예, 파이팅하는 여성 작가예요.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도 여성 대통령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페미니스트적인 입장에서 더 용감한 여성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요. 이명숙 작가와 최영주 작가가 자연과 건축 구조 등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비극적인 역사의 단편과 자취를 찾으려고 한다면 세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윤수영 작가는 남한이나 북한에도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남한 속 탈북 이주민들을 다뤘습니다. 윤수영 작가는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전쟁이나 이념 분쟁의 피해자들과 협업하는 몇 안 되는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이고요. 원래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완전히 돌아오기 전 탈북 청소년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영어 교사로도 일했습니다. 탈북자들과 진행한 윤 작가의 미완의 여행. 그러니까 이제 이 탈북자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탈북 청소년들이 되게 외국 유학을 많이 가는 거 아시죠? 굉장히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미완의 여행으로 자기 그 다큐멘터리 사진 시리즈를 명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념 분쟁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탈북자들은 전쟁 난민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거의 그런 수준이죠. 이들 중 대다수가 전쟁과 관련된 심각한 폭력과 고문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윤 작가의 늦은 사진에 나타난 탈북자의 삶은 한국 주민들의 그것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윤 작가는 스피도 수영 스피도 그 브랜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스피도 분당이라는 것도 중산층 이상이잖아요. 거기에서 탈북 자녀들의 자녀가 남한의 아이들과 전형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담습니다. 수영 스포츠 용품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이름이기도 한 이 작품의 제목 스피도는 탈북자들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가난과 차별의 오명을 짊어지지 않고 살아가고자 정말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 사진 시리즈에서 가난한 것처럼 일반 옷을 입고 노는 애들은 남한 아이들이고요. 북한 아이들은 되게 막 삐꺼번쩍하게 다 차려입고 이제 수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상표가 달린 수영복을 입은 탈북자 자녀와 일반 한국 어린이들을 구분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 오른쪽에 경비원이 있는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근데 되게 사진의 핵심이 어딘지 불분명하실 거예요. 여기 이제 요 그 부스에 앉아 있는 경비원이 탈북 경비원인데요. 여기 제목은 용궁이에요. 용궁은 이제 뒤에 아마 뭐 술집 하나에 그럴 거고 이 아저씨가 원래
이 연관된 술집의 경비원인가 그래요. 그 뒷일을 많이 감당해 주시는 분인데 흥미로운 점은 어둠 속에 위치한, 그러니까 완전히 어두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눈에서 시야에서부터 벗어나 있죠. 서울의 위상도시인 부천의 번화가 속에 위치한 네온 사인이 왼쪽에 있는데 그것이 대조를 이룹니다. 전체 화면에서 화려한 광경에 비해 미미한 경비원의 존재감은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의 위치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아저씨, 제가 다른 전시 때 이 경비원이 썼던 이렇게 노트 같은 걸 전시한 적이 있는데, 이 경비원이 용궁이라는 거의 이제 약간 이제 밤거리에 뭐죠? 룸사롱 같은데 경비를 하시니까 그 룸사롱에 일하는 사람들의 용어를 도저히 한국말을 이해를 못해서 하루 종일 그걸, 영어를 굉장히 많이 쓰니까 그거를 매일 받아 적어요. 너무나도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막 언어를 오십난 사람이 한국말을 다시 배우고자 이렇게 노력하는데 전혀,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울러 윤 작가는 탈북자 자신이 찍은 사진의 병 앞에서 남한 사진 작가와 피사체인 탈북인 사이의 위계 질서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요쪽에, 그러니까 이 두 중앙에 있는 셀카 찍는 듯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윤수연 작가가 찍고, 그 뒤에 지나가는 이제 경비원이나 뭐 이런 사람의 이미지는 그 탈북 남매가 찍었어요. 그 두 사진은 디지털로 이제 합성한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윤 작가는 탈출한 남매와 함께 한국 전쟁 다시 전쟁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직전 배경인 인천 평화공항을 방문했습니다. 남매는 북한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비판받는 역사적 인물인 메가더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는 메가더 동상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는데 너무나도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낯선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있는데 이 탈북 남매는 메가더가 가장 자신들이 정확히 속속히 알고 있는 남한 동상의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한 젊은이들에게 메가더 장군은 냉전의 상징이자 구세대의 영웅 정도로 희미하게 기획됐으나 탈북한 젊은이들에게는 그나마 낯선 남한의 문화에서 그들한테 제일 잘 알려진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윤 작가는 자신과 탈북자가 찍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미지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합성시켜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고, 정치적 이념적으로 논란이 많은 인물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을 결합시키고자 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리즈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것까지. 다시 말해서 사진 합성을 사용하는 것도 사용을 하고요. 시점의 차이에서, 또는 이제 남한 군인을 그러니까 북한 군인을 남한 옷을 입혀서 어디서 섞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사진작가와 피사체의 경계를 극복하려는 윤 작가의 노력은 사진가의 주체와 피사체 사이의 대결 구도에 대한 수잔 손탁의 비판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손탁은 뭐라냐면 결국 관람객과 사진가 모두에게 동정어린 해석을 유발하도록 결국 다큐멘터리 사진이 잘못되어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카메라 반대편에 놓인 사진 작가는 비인간적인 환경에 놓인 피사체를 바라보면서 결국 분리시키는 거죠. 피사체가 놓인 그 사건을 미화할, 심지어 휴머니즘적인 이야기 속에서 위험성도 지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손탁은 거의 평생 그 사진에 관하여서부터 타인의 고통에 관하여 1977년부터 2003년까지 굉장히 핵심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다큐멘터리 사진이 관람객으로 하여금 단순히 사진 속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도 나는 저기에 안 포함되어 있어, 그런 동정 이상으로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진짜 만들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결국은 밖에 사람이 그 사람을 대상화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넘어설 수 없고, 이미지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비평가 라인은 결국 이런 측면에서 파괴의 자취를 뒤늦게 쫓아가는 사진이야말로 자비로운 관객들이 미개한 해외 전쟁터와 희생된 타자를 바라보는 데서 생겨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관계, 이건 이제 손탁이 많이 비판해왔던 관계인데 그런 것을 없애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늦은 사진의 모호한 특징은 명백하게 폭력적인 이미지들에 비해서, 다시 말해서 손탁이 말한 고통의 이미지들에 대해서 보다 복합적인 관객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쇼킹한 이미지가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런 완벽한 그걸 이제 윤수연 선생님의 작업으로 돌아가서 윤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다큐멘터리 중요한 측면을 그래서 승계하면서도 사진 작가와 대상 간의 어떤 거리를 좀 없애보려는 노력을 여기서 이제 해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읽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짜 탈북자들이랑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대결 구도가 사라지는 것, 탈북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점점 드러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굉장히 강요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사진과 한국 사회. 솔로몬 고도가 이전에 이야기를 했죠. 아비가일 솔로몬 고도가 즉각적으로 읽히는 다큐멘터리 사진이 어떤 즉각적으로 읽히는 장점은 있지만 동시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배경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 즉 카메라가 볼 수 없는 것은 의외로 감출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쇼킹하니까. 네. 그런 문제점을 얘기한 바 있으며 이런 문제점은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우리 시대에 중요합니다. 사진 비평가들이 많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은 사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며 기존 정치 메커니즘으로는 상명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매체가 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쇼킹하고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얼마든지 조작되고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드라마틱한 비극적 현장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재현한다는 그런 사진의 비평적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잘 아다시피 뭐 파운드 푸티지로 굉장히 허러 영화를 많이 만들잖아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진과 연관된 기술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다룬 세 작가의 작업에서 사용된 늦은 사진의 접근 방식은 현재 다큐멘터리 사진의 역할과 정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던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M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경 사진 위주로 하는 거고 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려진 벙커 사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윤 작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거죠. 또한 그 늦은 사진은 한국의 역설적인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현실에서 다양한 단면들을 포착해내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물어보잖아요. 아직도 전쟁인 나라인데 그 어려움, 그 스트레스,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이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묘한 측면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한국의 늦은 사진은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과도 맞물려서 남한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를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는 하는데요. 또한 나가서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 그러니까 예술 사진과 다큐멘터리 사진이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면 어떤 이득을 우리가 얻게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진계의 자정작용 거기에 대한 담론까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왔지만 이런 담론,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적인 담론이어야 되거든요. 사진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의 담론이지 사람들 하나하나의 권력적인 거로 얘기하면 그것은 실은 사람들 하나하나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과 상황과도 맞물리기 때문에요. 조금 더 담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파기되고 이야기될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동현 선생님께서 늦은 사진에 관련돼서 한국의 현재 다큐멘터리랑 그리고 미학적인 사진과의 관계성 그리고 그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결정적 순간에서 이탈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한국의 늦은 사진을 추구하는 사진가들이 어떠한 정치적 맥락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점에서 그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